역할이 있다면 뭐든 헌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청와대가 오늘 오전 정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단행한 이번 개각의 의미를 짚어보고 정치인 출신의 입각으로 파생되는 내년 총선 구도 변화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한 의원님 먼저 7개 부처면은 지금 중폭 이상의 상당히 좀 큰 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개각 명단을 보면은 정치인 출신이 2명, 관료가 2명, 학자 출신이 3명입니다. 정치인과 학자, 관료 이 균형을 좀 안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개각에 포함된 인사들 몇 명부터 좀 일단 먼저 좀 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중폭 이상으로 볼 수 있죠. 18개 부처 중에 7명을 7개 부처를 바꿨으니까. 네. 특히 이번이 지금 이제 집권 문재인 정부 3년 차고 네. 올 5월이면 정확히 2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 2년이 되죠. 네. 지난해 8월에 사회부총리,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바꿨고 네. 새로 임명했고요. 네. 그 11월 연말에 가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하면서 이번에 7개 부처를 했으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2기 내각이 이제 완성됐다고 집권 2기 내각의 완성. 예, 네. 완성으로 볼 수 있고요. 예, 뭐 원년 멤버는 이제 외교부, 뭐 법무부, 네. 보건복지부 3개 부서 장관밖에 네. 남지 않았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정치인, 관료, 학자 출신 네. 뭐 2, 3이죠. 뭐 네. 비율은 황금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데 먼저 이제 정치인 장관들부터 보면은 네. 근데 약간은 다릅니다. 일기 내각하고는 성격이 왜냐하면 박영선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 현재성 후보자는 청문회를 다 거쳐야 되니까요. 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네. 이제 박영선 장관 아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지금 국회 사법개혁 사개특위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네. 아주 여당의 중진이죠. 원내대표도 역임하셨고 네. 뭐 쭉 했습니다. 정책위원장도 했었고 네. 정책통입니다. 예, 네. 경제 쪽에 관련된 경제총리인데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친문의 핵심이랄지 아니면 그렇게 분류할 수는 없거든요. 네. 업무 능력은 분명히 대통령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중도 성향이죠. 특히 또 진영 후보자가 당내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진영 특히 뭐 지난 대선 때 안희정 캠프의 어떤 자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까? 진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 때 초대 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만두실 때가 뭐 저기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 연계 문제 때문에 네, 네. 좀 불명예 퇴진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당시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이제 지역구는 서울 용산인데 네.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민주당으로. 그리고 이렇게 또 중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정치인 두 분은 이전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른바 탕평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관료 출신들로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최정호 후보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박양호 후보자. 이 두 분은 네. 차관을 지냈습니다. 네, 해당 부서 정통 관료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현철 통일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뭐 네. 통일정책에 북한 전문가시죠? 예, 북한 전문가죠. 그러시고 나머지 두 분 해양수사부 장관 문성혁, 해양 세계 해사대 교수. 네, 이분도 뭐 깜짝 발탁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예, 네. 그 분야에서는 뭐 전문가라고 할 네, 수 있고 네, 그렇죠.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카이스트 교수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해당 업무에 전문가 예, 학자들을 그렇습니다. 좀 배치한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예. 자,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은 뭐 잘 아시겠네요. 예, 잘 알죠. 네, 어떤 분인가요? 지금 북한 지금 상당히 좀 오랫동안 미묘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북한 오랫동안 연구한 이제 북한 전문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 때 정책보좌관을 해서 네, 이제 네. 그 통일부의 이제 내부 사정도 좀 익힌 바가 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루두루 학계와 전문가로서도 그다음 신문 외부 활동 이런 것들을 해서 정책과 현장 그다음에 학계 이걸 네. 다 둘 겸비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굳이 지금 사실 이번 그 개각의 가장 큰 동기는 현역 의원과 민주당적을 가진 그 장관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총선 대비용으로 이제 필요가 생겨서 개각을 했는데 이제 중폭으로 확대된 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조명근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고 이제 새로 김현철 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제가 볼 때 대통령의 의지가 좀 실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 평가가 조명근 장관이 이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네. 명을 받아서 지시를 깔끔하게 하는 수동형의 만약에 좀 안정적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김현철 원장 같은 경우는 바깥에 있던 사람이고 또 학자 전문가 출신이고 특히 이제 김현철 장관이 문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고 지금 알려진 게 이제 협상의 전략이라는 최근에 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지금 상당히 남북 그렇습니다. 관계나 북미 관계나 뭐 굉장히 한미 필요한 관계나 다 내용들을 필요한 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동안에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고 얼마나 힘들었지만 그 협상이 결국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쭉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숙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얻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그래서 있겠군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지금 결렬된 상황이고 네. 남북 관계도 이제 도전을 또 새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정통 관료 출신이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외부 전문가가 수혈돼서 남북 관계를 좀 돌파하자, 그 협상을 더 강화하자 이런 아마 대통령의 의지를 실은 걸로 저는 인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 네. 말고 또 개각의 의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교체가 또 하나 있습니까? 개각의 네. 특징은 우리 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 총선 필요 때문에 이제 개각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돌아간 4명의 현역 의원과 이제 1명 홍정학 중기부 장관을 사실 이제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아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총선 출마해서 가셨던 분이 다시 또 2명의 새로운 현역 의원이 들어왔는데 네. 이 두 분은 이제 중도 성향이고 박근혜 정부도 일했던 이제 탕평책 인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진들은 불출마를 이제 약속을 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요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의미를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내년 총선을 위한 당내의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중진은 이제 물갈이하는 신호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중진들 물갈이하고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섣부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단 대통령 중심으로 또는 친문 중심으로 좀 이걸 좀 더 강화를 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 또 당내는 또 그 공천 경쟁을 둘러싸고 또 새로운 갈등과 경쟁이 좀 일단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속 깊은 의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예. 뭐 한민수 의원께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원래는 정치인 출신을 3명 정도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상호 네, 의원 언론 이름이 지상에 나왔었고요. 있었습니다. 예. 2명으로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총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이제 시작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민수 의원 보시기에는 총선 구도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이제 세 분이 거론이 됐었는데 박영선 의원과 진영 의원은 4선이고 우상 의원은 3선이긴 합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것까지 성공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강기정 수석이 와서 어제 이해찬 대표를 만났죠. 뭐 그런저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세 분이 들어간다면은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면은 뭐 내년 4월 총선은 당연히 불출마하는 거게 되겠죠. 네.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연말과 연초에 있었던 청와대 개편으로 참모들 중에도 이제 출마할 분들이 있고 이번에 이제 새로 내각에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분들 뭐 김부겸 장관을 비롯해서 네. 예, 김현미 장관, 뭐 도종환 장관, 김영춘 장관 모두 돌아오게 되면 이분들은 다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내년 4월 총선 전략과 연계된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이게 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대부분이 청와대 참모진들도 지역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다시 돌아가는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장 이제 우리가 키포인트로 보는 걸 해야 될 거는 내년 다음 달 3일에 있는 두 군데 국회의원 보선 지역을 봐야 되겠죠. 재보선 지역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총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두 군데의 지역구 선거와 다르게 전반적인 판세와 흐름이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한 달 1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년, 뭐 2개월. 그렇죠. 남북한 문제랄지 이런 것들 큰 흐름과 맞물려서 여야 각 정당들, 거대 정당들은 지금부터 전략을 짜 들어가는 거 그 시점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장관들 아까 복귀한 멤버들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말고도 지금 청와대에 있던 참모진들 이분들도 이제 슬슬 당으로 이제 좀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어제 보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한병대 윤영찬 전 수석 거기다가 백원우 송인배 그리고 권혁기 전 권혁기 춘추관장까지 지금 같이 자리를 함께 했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 내의 어떤 총선 경쟁, 아까 말씀하신 네.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이 이제 복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명 진영 장관하고 이제 진영 후보자하고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두 분은 사실 이제 또 중도파이고 이제 굳이 말하자면 친문이 아닌 비문 계열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둘러싸고 이제 누가 할 것이냐 이제 경쟁이 사실 있을 것이고 그다음 말씀하신 청와대 일기 참모진들이 나와서 이제 몸을 풀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링 위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어제 만나서 만찬을 하면서 당에서 좀 일을 도와달라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보도 나왔던 양정철 비서관의 복귀 움직임도 사실은 지금 진행형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 출신과 기존의 이제 문의 사람들, 문재인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당으로 들어가서 제 역할을 이제 맡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네. 그들 주도의 어떤 청선 전략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또 현역 의원들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또 기존의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던 사람들이 또 그 자리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뭐 섣부른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뭐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이해찬 당대표 입장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러면 당청 관계를 어떻게 하고 청와대 참모진과 돌아온 현역 의원들 복귀했을 때 어떻게 역할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아마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좋은 모양새의 선순환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경쟁의 갈등이 좀 커져가지고 삐걱거리면 삐걱거릴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런 잡음이 것들은 나올 이제 수도 있고요. 두고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 앞두고는 여야가 다 마찬가지로 공이 그렇겠죠.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 어제 열렸던 국회 윤리특위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윤리특위였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자, 별다른 조치는 나오지 않았고 말싸움만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예상대로입니다. 네. 윤리특위 위원장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이 국회 윤리특위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게 이른바 5.18 망원을 한 자유한국당 3분의 의원들이 있지요. 네.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이견과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 네. 이분들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게 이 171명입니다. 이른바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 뭉쳐서 징계 요구사항 사상 중에 가장 많을 겁니다. 이 공동발 이렇게 했는데 네. 이분들은 이 3명에 대해서 빨리 하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일괄 상정이 됐어요. 어제 회의 난상 토론하고 막 원래 18명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18명에 21건입니다. 중복으로 네, 또 네, 징계 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18명에 21건인데 일단 어제 상황을 보면은 이게 과연 윤리특위에 제대로 되겠느냐. 일단은 자문위원회에 넘깁니다. 네. 자문위가 최소 한 달 정도, 1개월에 네. 그러면 당장 4월 9일까지 이 심의를 하게 돼 남았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해달라고 윤리위가 요구를 했지만 자문위는 최대 2달까지도 2개월을 연장할 수 연장도 할수 있어요.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릴 것 같고 지금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 있으면 그 지금 17대 이후로 이 징계 요구 중에 네. 모두 169건이 올라왔답니다. 그중에 딱 한 건만 의결되고 네. 20대 지금 현재 국회에 와가지고는 36건 중에 단 한 건도 의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왜 있냐? 왜 윤리특위는 뭐 그렇습니다. 하는 거냐? 그래서 뭐 하는 조직이냐? 이럴 얘기가 때는 나오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국민들과 여론에서 이거 그대로 이렇게 바라볼 거냐, 또 방치하는 거고 또 그냥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넘어갈 거 아니냐. 네. 이럴 때 강력한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어제 첫 회의를 보면서도 그런 상정한 회의를 보면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자문위에 지금 넘겼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넘긴 거는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하고 서영교, 손혜원 의원까지 여기 네. 좀 우선 처리해달라라고 예, 예. 얘기를 했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최소 한 달 뭐 연장도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도 또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징계가 언제쯤 이뤄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징계와 관련된 걸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문위는 외부 위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손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자문위를 두어서 네. 자문위 의견을 받아서 다시 또 국회 윤리특위에서 또 다시 한번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문위 결정이 끝은 아닌 거죠. 그렇죠. 자문위 결정에 권고안을 받아서 주로는 이제 권고안에 이제 상응해서 안을 내겠죠. 그러면 그 권고안을 받은 다음에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특위가 또 열려야 됩니다. 거기서 의결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징계에 의해서 보낸 그 의견, 징계안을 또 본회의에서 또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첩첩산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야 간에 국회의원들이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싸우지만 국회의원이 또 자기 국회의원으로서 식구 감싸기는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네. 이게 윤리특위에서 징계가 돼가지고 결정된 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때는 심학봉 의원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그건 성폭행 관련해서 명백한 형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의결이 됐고요. 근데 본회의에 의결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해가지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회의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실제로 제명된 경우는 79년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제명된 외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 윤리특위에서 과연 그 자기들 식구인 국회의원들의 그 징계와 관련된 걸 스스로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금적 회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뿐만 아니라 일단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자기 당에 또 윤리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단 결정한 상태가 또 한 명은 이종명 의원은 제명을 결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제명을 의결하는 의원총회 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윤리특위의 징계도 미적미적 시간이 가는데 또 일단 그 당시 여론에 굴복해서 이종명 의원은 그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종명 의원만 당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결정했으면 그걸 결실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디 미적미적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종명 의원은 징계안이 올라갔는데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안 하는 거고요. 나머지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원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징계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거기 당 윤리위원장도 사퇴한다 그러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사퇴 의사를 내놨죠.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지금 이 문제가 한국당 내의 자체 징계. 그렇죠. 이 이종명 의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있을 때 결정을 내는 겁니다. 그때 윤리위원회가 해놓고 그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처리가 맞다. 이게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게 아니고요. 당적을 제명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에서 출당을 시키라는 요구인데 이 역시 이게 가능하려면 의원총회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으면 정당법보다 더 강합니다. 정당법은 과반수인데 이건 3분의 2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거기다가 당시에 징계 유예를 한 거는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다.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근데 김순례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도 됐습니다. 됐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어찌됐든 간에 이른바 열성 태극기 부대의 20%의 지지를 만만치 받았습니다. 않은 세를 과시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거 서둘러 우리 합시다.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한테. 황교안 대표는 절차를 따르겠다. 그 가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절차대로 밟아가겠다. 근데 이 절차대로 밟아서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윤리위원장도 지금 사의 표명한 상태고 그걸 다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징계 결정을 예를 들어서요. 어떤 수위가 나온다. 그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국회 윤리특위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이 부분도 그렇고 상당한 시간을 끌고 결국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국회의원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장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짜놓은 그렇죠. 프레임에서 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그렇죠. 민주당이 자기들의 궁지에 몰렸는데 이걸 여전히 이걸 가지고 가는데 나를 징계하는 건 민주당 프레임을 말려드는 거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 나면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신임 당대표의 첫 이제 리더십의 시험대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황교안 당대표는 지금까지 이제 원칙 일반론만 이야기하고 사실 이제 주요한 공격들 피해가고 있는데 그럼 어쨌든 기존 비대위 체제에서 결정했던 간에 일단 자기 당의 윤리특위에서 3명에 대한 징계를 일단 하기로 했고 1명은 이미 징계 결정을 내려놨고 2명은 당대표 선거가 가면 다시 한다고 유예를 한 상태거든요. 그럼 빨리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시간만 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순례 의원은 이건 민주당의 보복이다. 민주당이 우리 걸려든 거라 생각하지만 또 조경태 의원이 있고 또 홍문종 의원 같은 또 친박 의원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 5.18 방언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헌법기관인데 말도 못하느냐고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서 단순한 징계 문제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결국 또 황교안 대표가 안고 있는 친박과 비박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같이 하고 있는 이른바 탈당파, 복당파 이런 관심이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따라서 향후에 황교안 호가 내년 총선을 향해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실을지 아마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고민이 커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났단 말이죠. 역시 예상대로 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우회적으로 사면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꺼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황교안 당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친박의 세가 강해진 지금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른바 태극기 부대 열성 지지층이 합류했고 그리고 탄핵이 무효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신임 당대표의 발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당의 기류나 분위기는 일단
탄핵의 부당성에 상당히 동조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저변에 있는 거예요. 더 커졌죠,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이 된 마당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당연히 물음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고정 지지층에 대한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론 굳이 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그 이야기하는 것은 고정 지지층에 대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것들도 강화하기 위한 리더들의 완전 발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 보수 정치권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탈당했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복당파들이 있고요. 있죠. 예. 그 엄연히 존재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 지지층 좀 전에 말씀드린 당장 4월 3일 날 재보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만 보면은 그걸 국민들한테는 신뢰를 못 줄 겁니다. 수권정당의 모습으로서. 당장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니까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거나 사면하라는 요구 아닙니까? 근데 석방과 사면할 수 있는 건 상당히 한정돼 있습니다. 이른바 보석이나 구속정지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재판이 3개나 진행되고 있고 이미 실형 기결습니다. 확정 판결 난 게 있습니다. 예, 2년짜리 있고. 형 집행정지를 하려면 아주 구체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랄지 검찰이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석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거고요. 그다음에 사면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건 형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네. 2개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8.15 사면을 하려고 해도 그 전까지 끝내야 됩니다. 네, 법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들고 나오는 거는 정치적 액션일 가능성이 높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박근혜 문제는 두고두고 이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당장 뭐 분열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TK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네. TK 지역의 의원들은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그래서 그 야당 일부에서 의심하는 거는 이른바 여권이 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지 석방을 하거나 영집행 정지를 하거나 풀어줘 자유의 몸을 하게 해줘서 친박 신당설을 나오게 한다 그런 걸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근거가 낮죠. 왜냐하면 지금 촛불 민심을 갖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든 건고 그렇지만은 수도권에서의 분명히 박 전 대통령은 또 다릅니다. TK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양쪽 지역 또 다른 지역을 둔 의원들 후보자들 사이에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